그 앞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코엠 시대에 채권을 뭐 매매하기 쉽다. 그래서 오히려 외상거래를 신용거래를 더 활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 해요. 돈을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 하고,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하죠. 뭔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그 자리에서 종결되면 깔끔하고 좋을 텐데,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거래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돈을 나중에 준다는 거죠.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해요. 내년에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8천만 원짜리 사고 싶은 것이 생겼을 경우에 1억 원을 받을 권리를 친구에게 8천만 원에 사겠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윳돈이 충분히 있는 친구라면 어차피 묵혀둘 8천만 원으로 이 채권을 사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사겠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채권은 흔하게 매매가 됩니다. 국가나 기업 같은 큰 규모의 경제 주체들에 대한 채권은 이미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만큼 시장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증권시장에서 채권 거래도 하죠. 증권회사들이 채권 매매 중개도 해줘요. 하지만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은 상공인들이나 개인 소비자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매매되기 어려워요. 사실상 차용증서조차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주고받는 돈도 많잖아요. 그다음 가게집에, 술집에 외상값 이런 거를 무슨 증서를 발행하고 이러진 않죠. 증서 같은 것도 없이 매매라는 건 거의 어렵죠. 어려워요. 이것까지 안 가더라도 큰 기업에서 이제 할부 거래한 것들, 이런 채권들도 매매가 되긴 돼요. 그거를 이제 장기 악성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회사에다가 팔아 넘겨서 딴 사람이 채권 돈 갚으라고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조차도 쉬운 건 아니죠. 쉽지는 않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100만 원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그런 걸 한 5만 원, 6만 원에 넘기고 막 이래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휴지 조각보다는, 그냥 빵원보다는 나으니까 5만 원, 6만 원에 받고 넘기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채권을 추심하는, 돈을 대신 이제 받아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귀찮게 들들 볶는 재주가 뛰어나서 그 기술로다가 5만 원에 산 거를 10명 거를 50만 원 주고 1000만 원어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10분의 1만 한 명한테만 받아내도 여하간의 이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하가 매매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저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앞서 외상거래에서 기술했듯이 코엠 체제에서는 대금을 청구할 때 결제 시점을 당 시점이 아닌 미래의 아무 때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무자는 지정된 그 시기에 동의하며 승인하는 것으로 신용거래가 성립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이 간편하지만 그 어떤 기존의 제도보다 강력하게 책임의 이행을 강제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애용될 것이고, 대량으로 채권이 생산되며 아울러 그런 채권의 매매 수요도 급증할 것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7월 9일자 외상거래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대량으로 채권이 늘 일상 경제 생활에서 대량으로 채권이 생산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그냥 어떤 대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만 어떤 채권을 유통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도 일상생활 중에도 채권은 대량으로 아주 생산이 되고 일상적으로 생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채권의 매매 수요도 급증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채권을 받아와서 이익을 챙기려고 할 거예요. 코엠 체제하에서는 증권거래소 같은 위험 있고 거대하며 믿을만하지만 둔하고 답답한 시장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게 이건 뉴욕 NYS 뉴욕 증권 거래소인데요.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증권을 거래해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지만, 그리고 믿을만하지만 뭔가 이제 복잡하고 어렵죠.
뒤에 주식증권 시장에 대한 것은 따로 주제로 삼을 것이고요. 일단 채권 거래에 있어서 기존 거래소들의 역할은 사라지고 이런 거 없앤다는 얘기예요. 각종 금융기관이 IT 업체들과 함께 개발한 청구 앱의 단순한 부가 기능으로 채권의 매도 및 매수 기능이 생겨가지고 당사자 간에 쉽고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되도록 합니다. 코엠은 단순히 청구서의 주인을 관리하는 체계를 하나 더하는 것으로 이 모든 편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실무적인 거라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를 뭐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요거 하나를 넣겠다는 거예요. 트랜잭션에다가 어마운트 오너를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기존 개념이라면은 누구로부터 돈을 얼마를 빼서 누구에게 돈을 준다라는 게 이제 어떤 거래한 내용인데 여기다가 그 금액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거를 하나를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래 내역에는 거래 내역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제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래가 발생했어요. 뭐 이제 거래 번호 몇 번에 4월 1일 날 거래가 일어났고 7월 2일 날 돈을 주기로 한 거래예요. 이런 게 채권이죠. 박모모 씨가 김모모 씨에게 10만 4천 원을 주기로 하고 뭐 물건을 샀겠죠. 근데 이 주인은 이 돈의 주인은 7월 2일 날 이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김모모 씨예요. 그래서 승인이 됐고 뭐 하여튼 이런 거래가 있다라고 치죠. 김모모 씨는 이 채권을 10만 4천 원을 7월 2일 날 받을 요 권리를 9만 원에 팔려고 내놔요. 왜? 당장 9만 원이 뭔가 필요한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를 최모모 씨가 사기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거래가 일어난 거죠. 이제 5월 8일쯤에 이제 그러기로 한 거예요. 5월 8일쯤에 거래가 일어났고 돈도 5월 8일 날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최모 씨가 요 김모 씨에게 돈을 9만 원을 주고 이 김모 씨는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즉석에서 끝난 거래예요. 그래서 승인까지 됐어요. 그래서 돈 9만 원이 김모 씨에게 이체가 됐어요. 근데 요 내역을 보니 해당하는 요 거래 내역은 요거죠. 34323 요 거래 내역을 보니 이 거래의 어떤 내용은 채권이고 채권 거래고 채권을 판별하는 어떤 키는 이제 TR이라는 임의로 TR이라는 거고 그 키 넘버는 트랜잭션 번호는 이제 91111125 요거죠. 요거에 관한 값으로 다 9만 원을 지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채권을 최모 씨가 산 거예요, 지금. 자, 요게 어마운트 오너가 이 금액 10만 4천 원을 받아낼 사람은 최모 씨로 바뀐 거예요, 지금. 자, 앞선 김모 씨에서 최모 씨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7월 2일 날 박모 씨가 돈을 10만 4천 원을 박모 씨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이 빠져나간 게 김모 씨한테 들어가지 않고 최모 씨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채권은 흘러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이력은 남지만 애초에 거래 내역이나 채무자의 상세 정보는 알 수 없도록 관리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이런 내 신용도가 모두에게 공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채권을 매매할 때는 채무자의 거래 신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인의 신상 정보는 전혀 공개할 이유 없고 단지 신용거래 횟수, 신용거래 연체일수, 신용거래 금액 상위 10건 뭐 이런 게 점수화 돼가지고 조회할 수 있도록 가령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신용거래 횟수가 최근에 몇 건이고 연체일수는 0일이었고 금액 신용거래는 한 1,000만 원짜리도 신용거래를 잘 하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일수가 없다라는 거는 신용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빚은 얼마만큼 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거래를 하는 시점에
외상을 주려는 시점에 딱 뜰 수 있죠. 이분은 신용 등급이 뭐 1부터 10단계에서 2등급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에 한 달 정도까지, 한 달 여신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집니다. 라는 식으로 신용 그 도가 표시가 된다면은 아마 외상을 주기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상 준 거에 대한 그 채권을 매매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가령 돈을 굉장히 신용도가 2등급인 사람의 1000만 원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950만 원까지 주고 그 채권을 살 수 있죠. 왜?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근데 신용도가 나쁜 사람의 1000만 원짜리 채권이다. 그리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700만 원밖에 못 주겠어. 내가 좀 위험을 감수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채권이 뭐 이거 3년 있다 받아내는 거야. 그러면은 한 뭐 500만 원에 산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의 신상은 전혀 알 수 없고 오로지 해당 트랜잭션의 신용도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김모 씨의 신용도를 표시 안 하고 어떤 거래가 일어나려는 시점, 그 1000만 원짜리 외상을 주려는 시점, 그 거래의 신용도를 표시를 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재무 상황이 공개될 걱정은 없습니다. 채권의 매매 외에 외상거래나 대출거래 등 당사자들끼리 대면한 거래에서도 상대방의 신용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할 수 있죠. 양방의 합의하에 적절한 수준의 신용조회는 별도의 체계를 갖추어서 그냥 보여줄 수 있죠. 신용평가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신용등급 정도를 조회할 수 있는 체계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가볍고 쉽게 일상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채든 회사채든 일반 개인들의 대출이든 같은 체계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개인 거끼리는 알아서 하고 국가 거는 증권거래에서 거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코임상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규칙은 쉽고 빠르고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요. 또한 채권의 회수가 용이해지면 이자는 굉장히 저렴해질 거예요. 저렴한 이자는 역동적인 경제 환경에 기여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